안녕하세요. 맞춤과 의사 선생님들. 오늘은 호흡기계 감시에 대한 연수 강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Thanks to your support, our channel has grown steadily. If you have any topics you'd like to see covered, please leave a comment and we'll actively consider your suggestions. 오늘 다룬 내용은 바로 주술기 호흡기 생리학 및 감시, 즉 Perioperative Respiratory Physiology and Monitoring입니다. 수술 전 평가부터 수술 중 그리고 중환자실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호흡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감시해야 하는지 그 핵심 원리들을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자의 호흡과 관련된 전체 여정을 체계적으로 따라가 볼 텐데요. 첫 번째, 마취가 폐 기능에 미치는 근본적인 영향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호흡 회로와 혈액가스 감시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표, 바로 산소화와 환기 평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양압 환기의 역학, 마지막으로 기관삽관의 문제점과 안전한 회복을 위한 감시까지. This entire process is a journey we guide our patients through, and every single step needs our full attention and understanding. Okay, let's dive right in.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호흡기 감시를 해야 하는가, 그 근본적인 why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수술과 마취가 환자의 폐 기능을 얼마나 심대하고 즉각적으로 변화시키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자가 마취 상태에 들어가면 근긴장도가 떨어지고 횡격막이 머리 쪽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기능적 잔기량, Functional Residual Capacity, 즉 FRC의 감소입니다. This FRC decrease is the starting point for a cascade of problems. FRC는 폐가 완전히 찌그러지지 않게 버텨주는 공기 쿠션 같은 건데 이 쿠션이 얇아지니까 작은 기도들이 쉽게 닫혀버리고 이게 바로 무기폐, 에릴렉테시스로 이어지죠. 결과적으로 VQ 미스매치와 션트가 증가하면서 가스 교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Essentially, we're creating a less efficient lung before the surgery even begins.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호흡기 감시에 그토록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손을 통한 이학적 검사는 여전히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환자가 수술 전에 갑자기 불안해하거나 두통을 호소한다면 이건 단순한 긴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It could be the first subtle sign of hypoxemia. 또 갑자기 심박출량, 혈압, 심박수가 동시에 상승한다면 이건 고탄산 혈증에 대한 우리 몸의 초기 교감신경 항진 반응일 수 있죠. 환자의 호흡 양상, 보조호흡근 사용 여부, 그리고 청진을 통해 들리는 미세한 소리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 이런 기본이야말로 위기를 가장 먼저 알아챌 수 있는 전문가의 역량입니다. 체스트 엑스레이는 우리에게 확증을 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엔도트래키얼 튜브나 C라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무기폐와 폐렴을 감별하며 기흉이나 흉수를 진단하는 데 필수적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 몇 분 혹은 몇십 분이 환자의 예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That's why we rely on it for confirmation and diagnosis, but definitely not for real-time, minute-by-minute monitoring. 자, 이제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줄 핵심적인 도구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호흡회로와 혈액가스 감시 장비입니다. 이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환자의 호흡 시스템 내부를 들여다보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These tools are our direct interface with the patient's respiratory system. 다음 슬라이드를 보기에 앞서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선생님들께서는 임상 현장에서 이 호흡회로의 어느 부분에서 단절, 디스커넥션이나 막힘, obstruction을 가장 많이 경험하셨나요? 아마 머릿속에 몇 군데가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Thinking about this for a moment helps to frame the importance of the next few slides. 이 질문에 대한 경험적인 답이 이미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네, 역시 예상하셨겠지만 문제는 항상 연결부에서 발생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ETT와 어댑터 사이, 어댑터와 와이피스 사이, 또 호스 자체와 맞추기 밸브 사이처럼 사람이 손으로 연결한 모든 지점이 잠재적인 단절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커넥션 포인트가 잠재적인 디스커넥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and the simple low pressure alarm is our non-negotiable absolute final safety net for this problem. 단절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막힘, obstruction입니다. 원인은 정말 다양하죠. 튜브가 꼬이거나 흡기 호기 밸브가 고장나거나 소다라임이 굳어버리거나 심지어 환자 자신의 가래가 튜브를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단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The key clue? A sudden spike in airway pressure. 압력계의 바늘이 갑자기 치솟는 이 명백한 신호를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환자가 숨을 얼마나 들이마시는지 그 흡기량을 직접 측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 결과를 감시하죠. 마치 공장의 원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일일이 세는 대신 최종 생산품의 품질, 즉 산소 포화도나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을 검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So, every time you look at an SpO2 or an EtCO2 value, you're indirectly assessing the adequacy of that initial inspiratory breath. Continuous Intravascular Blood Gas Monitoring, CIBGM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바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30분이나 1시간마다 하는 간헐적인 체열은 이미 벌어진 일을 뒤늦게 확인하는 사후 대응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연속적인 데이터는 우리에게 추세, 즉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This allows us to intervene before a crisis happens, not after. It's a fundamental shift from reactive to proactive care.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보고 조치하는 게 아니라 나빠질 것을 예측하고 먼저 조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첫 번째 미션, 산소화 평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환자의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죠. 이 섹션에서는 혈액가스 분석이라는 골드 스탠다드부터 모든 환자의 손가락에 달려있는 맥박 산소 측정기까지 산소화를 평가하는 모든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We'll cover the full spectrum, from the gold standard of ABGA to the ubiquitous pulse oximeter on every single patient's finger. PaO2 수치를 해석할 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 하나의 정상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환자의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정상 범위가 달라지죠. 특히 주목할 점은 노인 환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폐 탄력이 줄고 클로징 볼륨이 증가하기 때문에 PaO2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It's absolutely essential to interpret PaO2 values in the context of the patient's age, not against the single universal standard. 4SpO2와 SpO2.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ABGA 기계가 측정해주는 4SpO2는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모든 헤모글로빈 중 실제로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의 진짜 비율, 즉 truth입니다. 반면 우리가 흔히 보는 SpO2는 맥박산소 측정기가 빛의 흡광도를 이용해 추정한 estimate이죠. 대부분의 경우 이 추정치는 꽤 정확하지만 결정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What's critically important is that SpO2 cannot differentiate dihemoglobins, like carboxyhemoglobin or methemoglobin.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에서 SpO2가 100%로 나와 우리를 안심시키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동맥혈 산소 함량 CO2 공식은 산소 운반을 트럭 배송에 비유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PaO2, 즉 혈액에 녹아있는 산소는 트럭 짐칸에 그냥 굴러다니는 몇 개의 상자에 불과합니다. 아주 미미한 양이죠. 진짜 중요한 화물은 헤모글로빈이라는 트럭에 실려있는 산소, 즉 HB 곱하기 SaO2입니다. This is precisely why a patient can have a perfect PaO2 but still be critically hypoxic if they are severely anemic. No trucks, no delivery. 트럭 자체가 없으면 아무리 산소를 많이 줘도 조직까지 배달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유명한 산화혈색소 해리곡선은 우리 몸이 얼마나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조직의 대사가 활발해져서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 예를 들어 산증, 애시도시스나 고혈, 하이퍼터미아 선태가 되면 이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It's the body's way of telling hemoglobin to let go of oxygen more easily, right where it's needed the most. 반대로 저체온이나 알칼리증 상태에서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산소를 더 꽉 붙들게 되죠. This is elegant physiology in action.
우리가 매중간 의지하는 맥박 산소 측정기. 하지만 그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들은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 요인들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환자 자체의 요인입니다. 짙은 피부색, 다이헤모글로비네미아, 쇼크와 같은 저관료 상태가 여기에 해당하죠. 둘째, 외부에서 가해지는 요인입니다. 메틸렌 블루 같은 정맥 주사 염료, 매니큐어, 수술실의 강한 조명 등이 있습니다. Lastly, there are signal quality issues, most commonly motion artifact.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SpO2 수치를 맹신하는 위험한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션트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폐를 지나가긴 하지만 가스 교환에는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헛도는 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션트 방정식을 통해 우리는 전체 심박출량 중 얼마나 많은 비율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ssentially, it compares the oxygen content of perfectly oxygenated blood in the pulmonary capillaries with what we actually get in the arteries. 그 차이가 바로 션트 때문에 생긴 것이죠. 션트 분율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꽤 복잡한 과정입니다. 여러 데이터를 모아서 폐포 산소 분압을 계산하고 다시 각각의 산소 함량을 구한 뒤에 공식에 대입해야 하죠. 매 환자마다 이걸 계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환자의 저산소혈증 원인이 단순한 VQ 미스매치인지 아니면 100% 산소를 줘도 좋아지지 않는 진짜 션트인지를 감별할 수 있는 생리학적 근거를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It's about moving from a guess to a precise physiological diagnosis. Let's move to the other side of the gas exchange coin, ventilation. 산소를 조직으로 잘 전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몸 밖으로 빼내는 것입니다. 환기는 바로 이 CO2 제거의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자의 PiCO2 수치가 갑자기 변했다면 이 표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주는 훌륭한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환기 자체의 문제, 즉 하이포벤틸레이션이나 하이퍼벤틸레이션인가? 둘째, CO2 생산량 자체가 변했나? 예를 들어 악성 고열증이나 폐혈증처럼요. 셋째, 우리 장비에 문제가 생겨서 재호흡이 일어나고 있나? This systematic approach helps us quickly narrow down the possibilities instead of panicking. 4강, 즉 dead space는 우리가 들이마신 숨 중에서 가스 교환에는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기관지 안에만 머물다가 그대로 다시 나가는, 말 그대로 낭비되는 공기의 양을 의미합니다. 이 사각률은 전체 1회 호흡량 중 이 낭비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죠. This ratio tells us how much of each breath is wasted, ventilating airways that don't participate in gas exchange. 정상적으로는 약 3분의 1 정도가 사강에 해당하는데 이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환기가 비효율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Now, what's really interesting and clinically powerful about this slide is how the shape of the capnogram itself can provide an instant diagnosis. 이 파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언어입니다. A번처럼 상어 지느러미 모양이 보이면 기관지 경련을, C번처럼 파형의 기저선 자체가 상승하면 소다라임 기늘 저하로 인한 재호흡을 의미합니다. 또 B번처럼 고평부 중간에 틈이 보이면 환자의 자발호흡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죠. Each shape tells a unique and immediate clinical story. 팩티오2는 대사, 메타볼리즘, 순환, circulation, 그리고 환기, ventilation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생리적 축의 교차점에 위치한 아주 역동적인 지표입니다. 이 표가 그 역동성을 잘 보여주죠. 악성 고열증에서는 대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폐티오2가 치솟고, 폐색전증에서는 순환이 막혀 갑자기 떨어집니다. And crucially, in catastrophic events like cardiac arrest, circuit disconnection, or esophageal intubation, the PaTO2 will immediately drop to zero. 그래서 폐티오2는 환기 상태뿐 아니라 기관내관 위치 확인과 심박 출량의 간접적인 지표로까지 활용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파트 3입니다. 기계 환기, 즉 우리가 인공호흡기로 환자의 호흡을 대신해 줄 때 폐와 흉곽 안에서 어떤 역학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기를 밀어넣는 행위가 아니라 환자의 정상적인 생리학을 완전히 뒤바꾸는 행위입니다.
It's not as simple as just pushing air in. We are fundamentally reversing the normal physiology of breathing. 이 그림이 바로 기계환기와 자바로흡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평소에 숨을 쉴 때는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흉곽 내에 음압이 걸리고 그 압력 차이로 공기가 폐 안으로 빨려 들어옵니다. 하지만 기계환기는 외부에서 양압으로 공기를 폐 안으로 밀어넣죠. 이로 인해 호흡 주기 내내 흉곽 내 압력이 양압 상태로 유지됩니다. This means mechanical ventilation completely reverses the normal physiology of intrapleural pressures, and this reversal has significant hemodynamic consequences, such as decreased venous return. 이 플로우 차트는 기도 내압이 갑자기 상승했을 때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주는 아주 훌륭하고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최고호흡기와 픽 프레셔는 올랐는데 고평부와 플래토 프레셔는 그대로라면 그건 저항의 문제입니다. 즉 튜브가 꼬였거나 기관지 경련일 가능성이 높죠. 반면 둘 다 같이 올랐다면 그건 유순도의 문제입니다. 폐부종이나 기흉, 복압 상승 등을 의심해야 합니다. So the rule of thumb is, if peak pressure is up but plateau is unchanged, the problem is resistance. If both are up, the problem is compliance. 이 압력 용적 루프는 폐의 탄력성 또는 뻣뻣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유순도, compliance를 의미하죠.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것은 적은 압력으로도 폐가 잘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A steep slope means good compliance, like a new balloon. 반대로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것은 폐가 뻣뻣해져서 같은 용량을 넣기 위해 훨씬 더 큰 압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RDS 환자의 폐가 바로 이런 모습이죠. 드디어 마지막 섹션에 도착했습니다. 수술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기관, 삽관과 발관, 그리고 환자가 마취해서 안전하게 회복하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감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These are the final critical phases where our vigilance is absolutely paramount to patient safety. 이 그림은 왜 우리가 소아 환자의 기도를 다룰 때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성인의 기도에서 1mm의 부종은 약간의 불편함을 줄 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경이 4mm에 불과한 영아의 기도에서 1mm의 부종은 기도 단면적을 75%나 감소시키고 포이시오의 법칙에 따라 기류 저항을 무려 16배나 증가시키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This starkly illustrates why even what seems like minor airway swelling can be catastrophic in an infant. 회복실에서 환자가 숨을 잘 못 쉴 때 그 원인을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처럼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약물의 영향인가? 아직 몸에 남아있는 마취제, 아편유사 진통제, 근이완제 등을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환자 자체의 문제인가? 비만, 수면무호흡증, 고령 같은 환자의 기저 요인들 말이죠. 마지막으로 수술과 관련된 요인, 즉 통증으로 인한 호흡 제한이나 복부 팽망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This drug-patient surgery framework helps organize our differential diagnosis in a logical way. 발관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환자가 스스로 숨을 쉴 충분한 근력이 회복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5초 이상 머리를 들 수 있는지, 흡기력이 -25cm H2O 이상인지, 강제 폐활량이 체중당 10-15mm 이상 나오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 지표들은 우리의 발관 결정에 중요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But ultimately, these numbers must be combined with our overall clinical assessment of the patient before making that final critical decision to pull the tube. 오늘 우리는 정말 많은 호흡기 감시 원칙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원칙과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단순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응하는 것을 넘어서 이 지식들을 통합하여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호흡기 합병증을 미리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So the crucial point to take away from this entire analysis is how we can synthesize this complex data to move towards a more predictive, personalized, and ultimately preventative approach to respiratory care. 오늘 내용이 선생님들의 임상 진료의 깊은 통찰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